오늘 굉장히 특별한 게스트를 한 분 모셨습니다. 제가 옛날부터 친하게 지낸 형인데 구독자 170만 명의 외국인한테 한국말을 가르치는 유튜브를 12년 전부터 시작하신 선현우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현우라고 합니다. 저는 Talk to me in Korean, 한국어로 말해주세요라는 뜻의 유튜브 채널을 오랫동안 해오고 있고요. 알고 지낸 지는 꽤 됐는데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좀 신기하네요. 12년 전부터 170만 명한테 한국말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네. 외국인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 말이 얼마나 어렵고 어떤 식으로 어려운지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현우 형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오늘 컨텐츠를 만들자고 했습니다. 이 주제가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을 했던 게 언어 공부를 하다 보면 한국어가 다른 언어랑 비교가 되잖아요. 프랑스어를 한국 사람들이 배워봤을 때랑 미국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워봤을 때 어떤지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런 공감 포인트가 있었고, 저희 입장에서는 한국어를 가르칠 때 최대한 쉽게 가르치려고 노력을 했었기 때문에 평소에 좀 많이 어렵다라고 느끼지는 않는데 가끔씩 약간 벗어나서 한국어를 객관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한국말은 어떤 면에서 외국인들이 어려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의외로 발음이에요. 한국어는 발음이 쉬울 것 같죠. 한글이 쉬우니까. 근데 한글보다 한국어 자체의 발음 규칙들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디오북 같은 거 좋아해서 좀 듣다 보면은 지적대화라는 말이 나와요. 지적대화가 뭐지? 했는데 지적질하는 대화인가 서로? 서로 막 싸우는 거 알고 보니까 지적대화더라고요.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외국인들도 그냥 그대로 읽으면 한국어는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막상 배워보면 어렵고, 가을에 많이 볼 수 있는 잠자리들 있잖아요. 곤충 잠자리하고 스펠링은 똑같은데 발음은 전혀 다른 잠자리가 있단 말이죠. 집에 가서 잠자리에 누우면 안 되겠죠. 잠자리에 드셔야 됩니다. 또 하나의 예가 고가도로의 고가와 가격이 높다 할 때 스펠링이 똑같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뭐 수백 개 수천 개 있겠죠. 문득 이제 생각이 났어요. 주변에 외국어 배우는 분들이 헬로톡이라고 하는 어플을 많이 쓰더라고요. 다른 외국인이 한국말을 배운다 그러면은 서로 연결을 해줘가지고 너네 나라에서 이런 표현이 무슨 뜻이야 이걸 서로 물어볼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SNS가 있어서 헬로톡에서 글로 써놓거나 말로 하면 똑같은데 실제로 다르게 알아들어야 되는 게 되게 많다라는 내용이 많은가 봐요. 여기 자리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여기 자리가 비어있는 자리가 있어요. There's a seat available인지 여기 누구 앉아있는 자리예요 인지 좀 헷갈리는 거죠. 나 이번에 학원 끊었어. 학원에 등록했다인지 아니면 학원 진짜 별로여서 끊어버렸어, 안 다닐 거야 인지. 여기 진짜 웃긴 거 있어요. 네. 10연패 그러면 10번 이겼다는 뜻도 되고 10번 졌다는 뜻도 되는. 맞아요. 이것도 10연패 밑에 있는 사진을 봐야 돼요. 다들 환호하고 있으면 10번 이긴 거고, 좀 침울해져 있으면 10번 진 거죠. 여기 댓글이 진짜 웃겼어요. 앞에 두산이 붙는지 한화가 붙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주어에 따라서. 우리 못 본 지 오래됐네 라고 하면은 실제로는 우리가 본 지 오래됐다는 뜻이 되고 잘하면 망할 듯. 잘하면 어떻게 꽤 망해요. 사실 외국인 입장에서 이렇게 한국 사람들도 어려울 거야 하는 것은 재밌는 포인트가 돼서 좋은 것 같아요. 나 혼자서만 어려운 게 아니고 원어민들도 틀린다. 그래서 가끔 저희도 그런 것들 공유하긴 해요. 또 띄어쓰기도 굉장히 어렵죠. 실제로 있었던 수첩이에요. 제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원래는 유아 인성 생활 수첩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띄어쓰기가 안 돼 있었어요. 유아인 성생활 수첩이라고 읽고 1초 동안 정말 머리가 멍해졌어요. 뭐지? 띄어쓰기를 안 하면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다. 전에 그 SNS에서도 주제됐었잖아요. 외국인한테 무시무시한 한국말. 두 외국인 친구가 시장에 갔는데 할머니 뼈 해장국. 할머니 뼈를 왜 끓여? 그거 못지않게 무서운 게 있잖아요. 내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내 동생 고기라고 써있는 간판이 있어요. 진짜로. 그 한국말 띄어쓰기에 대해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나라별 띄어쓰기 난이도 차이. 중국어, 일본어 다 붙여 쓴다. 그쵸? 영어, 프랑스어 단어별로 띄어 쓴다. 한국어 이게 단어인지 조사인지 니까짓게 알 수 있을까? 맞아요. 단어는 띄어 쓰는데 또 조사는 붙이고 가끔씩은 또 띄어 쓰던 단어들을 붙여 쓰기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함께는 단어죠. 하다도 단어죠. 근데 함께랑 하다는 붙였어요. 함께 하다. 무언가를 같이 할 때. 게다가 뭔가를 잘한다 할 때 그 잘하고 하다도 각각의 단어인데 붙여 쓴단 말이에요. 잘하다를 띄어 쓰면 안 돼요. 네, 잘못했다는? 잘못했다는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왜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일단 잘한다는 거는 능숙하게 해낸다는 거죠. 한국어 수업이 되어가는 느낌인데 그것의 반대말은 잘 띄어쓰고 못하다예요. 그리고 잘못을 붙여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잘못을 한 거죠.
잘 못한다. 그래서 저 수영 잘 못해요. 노래 잘 못해요 하고 잘못해요 하고는 의미가 완전히 관련이 없는 말이 되는 거죠. 한국 사람들끼리도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릴 수 있다는 거를 다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어서 잘 못한다라는 거 강조하고 싶을 때는 잘은 못해요 이런 것들을 넣어서 쓴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좀 외국인들에겐 더 어렵겠죠. 이런 경험을 많이 안 해봤으니까. 이것도 약간 우리나라 짤로 돌던 건데, 야 너 나 그 돈 안 준 지 몇 주쯤 더 된 거 왜 말 안 함? 어떤 사람이 이제 이거를 네이버 맞춤법 검색에 넣었더니 야 띄고 너 띄고 나 띄고 이게 어떻게 띄었어야 되는지 한국 사람들도 본능적으로는 잘 모를 것 같은데. 잘 모르죠. 우리끼리는 평소에 쓸 때 불편함을 크게 못 느끼는 부분인데 외국인들은 제대로 배워서 잘 쓰려고 하면 잘하고 띄었습니다. 잘 쓰려고 하면 이게 굉장히 외워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을 소통을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좋은 정보들인데 압도되는 느낌이 많이 든다고 해요. 아까 발음 어렵다 그러는데 외국인들이 대표적으로 못하는 발음이 뭐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 이름에 들어가 있는 여 있잖아요. 그 다음에 승에 있는 이 발음을 진짜 못하세요. 맞아. 내가 미국 가가지고 What's your name? 그러면 승연 그러면 성년 시용 이렇게 발음할 것 같고 시용연 저는 또 선이니까 선도 영어에 선이 있으니까 할 수 있겠지 했는데 진짜 못하시고 현우도 우가 영어에 있잖아요. 우라고 하면은 항상 wow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응이 앞에 왔을 때 이게 발음이 잘 안 그렇죠. 되나 봐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단순하게 선, 현, 우 말을 해주면 선, 현, 우 이렇게 하길래 나중에는 요령이 생겨가지고 키아누 발음해봐라. 키아누에서 K만 H로 바꿔라. 그럼 제 이름이 되더라고요 대충. 히아누. 히아누. 그래서 그건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겠다. 내 이름인지 알겠다 해가지고 나중에는 키아누 리브스 replace K with H 이러면 제 이름 대충 되는데 이렇게 여 못하시고 또 의미할 때 의 있잖아요. 이게 가장 어렵다고 해요. 도대체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 거냐. 옛날에 이탈리 친구한테 한국말을 가르쳐 보려고 한 적이 있는데 가나다라 마바사까지 괜찮았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 세 개가 다 똑같이 들리나 봐요. 그렇죠. 한국어 원어민들한테는 확실히 다른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좀 비슷하게 들리고 의외로 한국 사람들이 잘 못 느끼는 포인트가 있어요. sorry가 한국어로 뭐죠? I'm sorry. 미안해. 요 미안해를 외국분들이 다 어떻게 듣는지 아세요? 미안해라고 안 들어요. 미안해라고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수백 번 받은 질문이 드라마에 분명히 미안해라고 자막 써 있는 거 봤는데 모든 배우가 왜 비안해라고 하고 있느냐. 미안해요. 분명히 미안해는 M으로 시작하는 로마자고 비안해는 B인데 나는 B를 들었다 이 주장을 하세요. 들어보면은 제 한국인 귀에는 미안해가 맞거든요. 왠지 아세요? 몰라요. 나는 미안해로 들리는데. 일단 영어에서는 M을 발음할 때 my 특히 이제 불어 같은 경우에 더 심하잖아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네, 이게 심한데 되게 길어요. 근데 영어는 좀 더 짧지만 입을 벌리는 이렇게 떨어지는 이렇게 풀이 붙었다가 떨어지는 느낌이 좀 남아 있거든요. 근데 한국어는 이렇게 딱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영어라면 미안해 이렇게 할 텐데 한국어로는 미안해 하다 보니까 비읍처럼 들려버리는 거예요. 미안해. 이게 약간 폭발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폭발적으로. 미안해요. 마찬가지로 입을 다물고 있다가 네를 발음하고 싶은데 네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맞아. 네 하니까 이거 분명히 DE 아니면 THE 느낌이 났다. 그렇게 짧은 N이 없으니까. 네, 짧은 N이 없어서. No 할 때도 no 이렇게 하는데 no 이렇게 하면 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들리는 그렇게 거구나. 들리죠. 막상 발음을 정확하게 하려고 하니 꽤 어렵더라. 이런 불평들을 가끔 듣곤 합니다. 근데 내가 얼핏 생각할 때는 내가 외국인인데 한국어를 배운다 그러면 가장 어려운 게 조사 중에서도 동사 끝에 붙는 조사. 뭐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내가 하려고 했는데 점점점. 그러면 했다 안 했다. 이런 거를 그냥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외국인들이 이거를 어떻게 배울까? 뭐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문장이 완전 종결되지 않더라도 그 끝에 어미가 한국어는 굉장히 풍부해요. 그래서 처음 배울 때는 그런 거 안 가르치니까 공부했어요. 오늘 비가 와요. 현재 시제 꽤나 깔끔하고 과거 시제도 굉장히 배우기 쉬워요. 오히려 영어는 거의 단어별로 다 외워야 되는데 한국어는 규칙 하나만 적용하면 되니까 쉬운데 어려워지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커피가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하면 끝날 것을 여기 있네? 여기 있구나?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데요?
되게 다양한 거예요. 여기 있긴 한데 이거를 지금 머릿속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전부 다 같은 문장으로 번역이 돼. Oh, the coffee's right there. 그래서 영어로는 번역은 똑같고 거의 톤이나 표정이나 아니면 제스처 또는 상황으로 이해되는 그 모든 것들이 한국어로는 웬만하면 다 끝에 어미로 글로도 표현이 돼요. 예를 들어 그거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거랑 좋은 생각이긴 해요. 약간 뒤끝이 있죠. 오, 뒤끝인데. 네, 승현 씨 똑똑하긴 해요. 살짝 기분 나쁜데? 지금 뭔 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국말은 끝까지 해야죠? 그쵸. 이제 이런 말 나오는 거지. 이게 진짜 어렵고 오히려 이거를 그렇다고 다 안 써버리면 너무 직설 화법을 쓰는 사람처럼 들리거든요. 이게 고급으로 넘어가기에 장애물로 작용을 해요. 저도 같이 일할 때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면 너무 제 의견을 강요하는 것 같아가지고 동료들한테도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이 말 되게 자주 쓰거든요. 그 말은 좋을 것 같다란 내 의견을 참고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을 담는 거죠. 그 기는 해요라는 이 고급 문법을 가지고. 아니면은 상대편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는데 내가 참고는 하겠다라고 할 때 그 의견도 좋을 것 같긴 한데라고 그러면 참고는 하되 그대로는 안 하겠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 의견도 좋을 것 같긴 해요라고 하는 거랑 그 의견도 좋을 것 같긴 한데 그건 딴 얘기로 넘어가자는 뜻이 되니까. 이런 어미가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것이 문학적으로나 평소에 말을 재미있게 하는 랩을 하거나 가사를 만들거나 할 때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되겠지만 학습자들에게는 정말 극악의 난이도가 될 수밖에 없겠고요. 외국인으로서 방송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정말 이것까지 잘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미묘하게 저 사람 말 진짜 잘하는데? 라고 느끼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해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도 저 사람 말을 되게 잘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미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상대편 기분을 어떻게 바꾸는지까지 고려해서 말하는 사람 보면은 아, 저 사람 대화하면 즐거워. 한국 사람도 그렇게 느끼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계속 말끝마다 네 말이 맞긴 한데 이런 사람이랑 얘기하면 좀 기분 나쁘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화법을 안 쓰고 아, 네 말이 맞아. 근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얘기하면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분이 달라지니까 네. 아, 저 사람 얘기하면 기분 좋아. 맞아요. 근데 이 사람 얘기하면 뭔가 미묘하게 기분이 나빠. 그렇죠. 게다가 지금은 너의 말이 맞다라는 이 문장을 가지고 했으니까 이 의미가 이렇게 되는 건데 다른 문장이면 또 다르거든요. 그런 정황상 맥락상 어려운 것들이 많고 요거 못지않게 어렵다고 느끼시는 부분이 이제 조사예요. 주격 조사냐, 뭐 목적어 뒤에 붙는 거냐 이런 것들이 깔끔한데 영어로는 topic marker라고 하고 subject marker라고 하거든요. 오늘은 저는 시간이 없어요. 없는 거는 오늘이 없어요, 내가 없어요? 아니면 시간이 없어요? 아, 주어만 3개인 것처럼 보이는구나. 그쵸.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오늘은 저는 시간은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은는이가 해서 은이 붙으면 주어라고 배웠는데 내가 없어, 오늘이 없어, 시간이 없어. 너무 복잡하고 예를 들어서 없어요라는 말에 주어에 해당되는 것이 시간이라는 걸 거기까지는 이해했어요. 근데 오늘은 저는 시간은 없고 돈은 있어요 하고 싶으면 그때는 괜찮아요. 그래서 그때는 다 은을 은 4번 쓸 수 있는 거예요. 커피 있어요 했는데 커피가 없어요라고 하는 거랑 커피는 없어요라고 하는 거랑 커피 없어요가 의미가 다 달라요. 그래서 막 찬장을 뒤지다가 아 커피가 없네 하면은 커피를 더 간절하게 찾았던 느낌이 나고 아 커피는 없네 근데 다른 차는 있네 요거를 피하고 싶으니까 한국 사람들은 다 드랍하고 커피 없네 이렇게 할 때도 있죠. 그럼 매번 드랍하면 되느냐? 또 안 될 때가 많고 이 조사가 거의 그 어미와 쌍벽을 이루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어떤 나라가 전쟁이라든지 이민이라든지 갑자기 교역이 생기면서 인종이 확 섞이잖아요. 되게 많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조사가 다 드랍돼 버려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예가 라틴어는 명사 뒤에 조사가 붙고 동사 뒤에 어미가 붙는 언어인데 프랑스에 프랑크족이라는 게르만족들이 내려와가지고 라틴어를 원래 모국어로 안 쓰는 사람들이 섞이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스의 형태 즉 주어 동사 목적어 어순으로 구분한 형태로 언어가 한 6, 7세기 정도에 확 변해버리잖아요. 그 정도로 조사가 어렵다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 없어지는 거를 우리도 한국어에서 항상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다 동사들 있잖아요. 준비하다, 공부하다, 연습하다, 연애하다, 사랑하다 이런 것들이 다 원래는 명사 더하기 을, 사랑을 하다였고 공부를 하다였는데 많이 쓰다 보니까 매번 공부를 하다 하기 힘드니까 공부하다가 된 거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미있게 봤던 변화는 20년 전에는 제 주변에 아무도 집 가다라는 말을 안 썼어요. 근데 최근에는 다 집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처음 보기 시작한 게 한 15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아 집에 가다를 워낙 많이 쓰니까 이제 붙였구나. 한 단어가 됐구나. 지금도 집에 가다가 틀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뭐해? 집 가. 단순화되는 거는 한국어도 점점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한국어의 외래어가 굉장히 많아서 처음에 학습자들은 좋아해요. restaurant, 레스토랑이라고 하면 된다고, card, 다른 단어 있지 않고 카드 하면 된다고. 근데 막상 실 용례를 보면 외래어랑 순 우리말이 많이 다르게 쓰이더라. 예를 들어서 화장과 메이크업은 다른 의미로 쓰일 때가 많아요. 본인이 할 때는 화장을 한다고 하고 보통 어디서 받고 오는 전문 방송 화장은 메이크업이라고 쓰거든요. 그런 거랑 식당과 레스토랑 다르죠. 밥집도 달라요. 밥집 다르고 그 다음에 닭고기랑 치킨도 달라요. 오늘 치킨 먹고 싶어 했는데 갑자기 누가 백숙을 주면은 백숙 말고 치킨 먹고 싶었다고 이렇게 말하겠죠. 똑같은 닭인데도. 네가 닭을 먹고 싶다고 해서 닭을 가져갔는데 그러니까 닭 말고 치킨 이러면 이제 그런 차이가 외국인에게는 익숙한 단어였는데 좀 다르게 쓰여서 놀랍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외래어가 우리나라가 어떤 상태였을 때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서 수제 햄버거랑 함바그는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이 다르죠. 똑같이 영어로는 햄버거를 가지고 온 건데 함바그는 일본에서 먹는 함바그 스테이크를 주로 뜻하게 되고 햄버거는 미국식 그 햄버거를 뜻하게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오버로크는 재봉 테크닉인데 오바로크라고 하면은 군대 명찰이고 네. 오바로크 하고 와라 붙이고 오는 거죠. 사장님한테 식사 한번 합시다 이랬대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이 자식이 그거는 아랫사람한테 쓰는 존대야. 아랫사람한테 쓰는 존대는 또 뭐야? 맞아요. 사과나 어떤 것을 사각사각 먹을 때랑 서걱서걱 먹을 때 어디에 더 물기가 많아요? 왜 이렇게 어려운 게 많아? 진짜 많죠.